그날 아침은 유독 몸이 힘들었어요. 자취방에서 회사까지 지하철로 5정거장 거리였는데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회사까지 자취방에서 지하철로 5정거장 거리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기요, 괜찮아요? 낯선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머리를 울리더라고요. 저기요, 괜찮냐고요? 아, 골 아파. 소리 좀 지르지 말아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 들린다고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짜증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부르나 싶어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떴을 때였어요. 보통 눈을 뜨면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보이거나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는데 웬 남자의 얼굴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아, 깜짝이야. 의식은 돌아온 것 같은데. 계속 저 부르던 게 그쪽이세요? 정말 들렸어요? 다행이네요. 아니, 왜 자꾸 사람을 부르는데요? 저 아세요? 몰라도 모르는 척을 할 순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모르면 모르는 척을 하면 되는 거지. 왜 모르는 척을 못 하는데요? 그러자 그 남자가 한 발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그제야 보였어요. 지하철 바닥에 누워있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요. 그제야 떠올랐어요. 제가 지하철에 탄 뒤 자리에 앉은 적이 없다는 걸요. 너무 창피하고 놀라기도 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말을 걸던 그 남자가 제 팔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그러나 창피한 것도 잠시 지하철 밖으로 보이는 밖이 너무 밝은 겁니다. 지금 몇 시예요? 10시요. 분명 집에서 7시에 나왔는데 그날 제 출근 시간은 8시였거든요.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 출근 시간이 좀 더 이른 편이었는데 하필 그날이 그랬어요. 겨우 내려서 어찌어찌 회사까지 가긴 했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미쓰리! 그렇게 안 맞는데 아주 불성실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정신 상태가 아주 빠졌구만.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잔머리야? 내가 미쓰리 같은 직원을 한두 번 본 줄 알아? 미쓰리 같은 인력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어. 저도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확 잘라버릴까? 대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 대리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저는 절대 잘릴 수 없었어요. 당장 자취방 월세 나가야지. 적금도 나가는데 회사에서 잘리면 큰일이었거든요. 무릎 한번 꿇은 덕에 해고는 면했는데 그때부터는 아주 만만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 미쓰리, 나 커피 한 잔만. 네. 맞다. 커피 주고 나가서 이쑤시개 좀 사와. 이쑤시개요? 왜? 싫어? 저는 제 나름의 절박함으로 무릎을 꿇었는데 그 사람들은 저의 절박함을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꿋꿋이 일했어요. 그냥 자존심 없다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존심 부리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거든요. 어릴 때 살던 집에서 쫓겨난 게 몇 번인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 친정은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서 쌀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날도 월세를 못 내서 한겨울에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집주인이 더는 못 참겠다며 우리 짐을 전부 보자기에 싸서 밖에 내버렸거든요. 저는 코를 흘리며 엄마를 보고 있었고 엄마는 턱을 덜덜 떨며 집주인이 내다버린 우리 짐을 끌어안았어요. 가자. 엄마가 가자고 하는데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길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던 것도 같은데 악몽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졸다가 깼는데 엄마가 버스기사 아저씨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우리 짐이 사라졌다니까요. 글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버스 짐칸에 실었던 게 사라졌으면 찾아봐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당장 애들 입힐 옷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글쎄 나한테 이런다고 없어진 물건이 돌아오느냐니깐. 기사 아저씨를 신경질을 내며 가버렸고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겨워 지겨운 내 팔자. 엄마는 홀로 자식 셋을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에게 아버지는 없는 거나 다름없는 존재였고 늘 삶에 치여 사는 엄마만 보였죠. 그 집에서 쫓겨나 우리가 간 곳은 엄마의 고향이었지만 엄마는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외가의 형편은 우리보다 더했거든요. 시골집은 한 채 있었지만 초가집에 비나 눈이 오면 방 안으로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낡은 집이었어요. 방이 딱 2칸이었던 탓에 우리 4식구는 방 한 칸에서 몸을 의지해 살았어요. 위에 언니 오빠가 하나둘씩 집을 떠나 기숙사로 가지 않았다면 정말 숨이 막혔을 거예요. 말이 좋아 방이지 사실은 두 사람도 겨우 몸을 누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에 올라갈 즈음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진학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바로 자취방부터 얻은 뒤 일자리를 구했어요. 회사 창고에서 재고 관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체력이 안 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이 좋아 재고 관리지 사실상 제가 물건을 다 옮겨가면서 확인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지하철에 잠든 날은 그렇게 버티다가 몸이 탈이 난 날이었어요. 겨우 만회하긴 했지만 그때부터는 일이 더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죠.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까지 저를 우습게 보니까 어떤 날은 꾹 참다가도 집에 가는 길에 울음이 터지곤 했어요. 그날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제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바람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당장 닦을 것이 없어서 옷소매로 겨우 눈물을 닦는데 누군가 손수건을 내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10,000원의 지하철 안에서 혼자 울다 못해 콧물까지 줄줄 흘리고 있었거든요. 일단 급한 대로 닦긴 했는데 난처하더라고요. 눈물, 콧물 다 묻은 손수건을 그냥 돌려주기도 뭐하고 마침 내려야 할 정거장에도 도착했었고요. 미안한 마음으로 손수건 주인의 얼굴을 본 그때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도 서럽게 울어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설마 이것도 그쪽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게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누가 달랬어요? 예? 누가 달랬냐고요. 이걸 왜 막 주는데요? 그때 마침 제가 내려야 할 정거장에서 지하철이 섰어요. 나 지금 내려야 되는데. 일단 같이 내려요. 나는 다시 타면 되니까. 그 사람이 앞장서서 지하철에서 내리더라고요. 저 인간이 왜 나를 따라 내리나 싶었지만 일단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마주 섰는데 경황 없이 볼 때보다는 멀끔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왜 굳이 따라 내려요? 손수건은 돌려받아야 하니까요. 근데 이거 너무 더러워졌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주냐고요? 그냥 줘도 돼요. 내가 빨면 되니까. 아니, 내 눈물 콧물 묻은 손수건을 어떻게... 제가 빨아서 드릴게요. 그러세요, 그럼. 이 정도로 말하면 그냥 가지라고 할 만도 한데 뭐 대단한 손수건이라도 가지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결국 내일 아침 같은 지하철을 타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사람이 제가 타는 지하철 역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죠. 아니, 왜 내려 있어요? 혹시 엇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돈을 다시 내야 하잖아요. 직장이 어디예요?
얼결에 순순히 대답했더니 저더러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 지금 출근해야 해요. 오늘도 늦으면 진짜... 안 늦게 해줄게요. 따라서 와요.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지하철 근처 공용 주차장이었어요. 저더러 자기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차가 있어요? 네. 근데 왜 지하철이 편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늘 타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애용해요. 아, 차가 있으신 분이었구나. 그러면서 손수건을 굳이 돌려받겠대요? 돈도 좀 있는 분이? 이렇게 다시 보려고 그런 거죠. 네? 타요. 늦으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결국 그 사람 차에 탔고 여유 있게 회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우리 회사 주차장에서 내리더라고요. 아, 맞다. 손수건 여기요. 네. 이제 그만 가보세요. 왜 내리신 건지. 그때였어요. 아이고, 신 사장님 오셨습니까? 우리 회사 대표님이 그 사람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달려오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우리 대표님께 고개를 숙였지만 대표님은 저는 보이지도 않는 듯 했어요. 들어가시죠. 네. 그러나 그 남자는 저를 한 번 더 돌아보며 말했어요. 조만간 또 봐요. 그러면서 가는데 처음엔 멍했어요. 저게 무슨 소린가 싶고 저렇게 젊은 남자가 대표라니 안 믿기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회사에 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안면을 튼 후라서 그런지 유독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퇴근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퇴근을 하며 나오는데 그 남자가, 아니, 그 사장님이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아, 네. 거래처 사장님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허리가 저절로 굽혀졌어요. 물론 아주 많이 굽힌 건 아니고 아주 살짝 더 굽히는 정도였지만요. 퇴근이 많이 늦네요. 아무래도 재고조사라서요. 늦게 들어오는 물건도 있고 하면 더 늦어요. 저녁은요? 저녁은 아직이요. 같이 식사하실래요? 저랑요? 네. 너무 당연하다는 듯 네 하고 대답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얼결에 따라가긴 했지만 이게 맞나 싶었어요. 혹시 지난번에 돌려드린 손수건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근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밥 먹이고 싶어서요. 네? 본인 얼굴이 어떤 줄 알아요? 피죽도 못 얻어먹은 얼굴이에요. 그날도 그래요. 지하철 바닥에서 그렇게 코 골고 자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제가 코를 골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깨운 건데요. 하도 시끄럽게 골아서. 주변 사람들이 점점 인상 쓰길래 아주 잠깐 머리가 띵해서 할 말을 잃었었어요. 말도 안 돼.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제가 기억 못한다고 이러시나 본데 그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의식이 드냐고. 저 기절했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서야 제가 지하철 바닥에 드러누워 잘 리가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처음에는 잡고 있던 손잡이에 손목을 넣은 채 예수님처럼 쭉 늘어지더니 결국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다들 깜짝 놀라서 봤는데 본인만 태연하게 그 자세로 누워서 잘만 자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귀까지 뜨거워진 걸 느끼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한우를 사줬어요. 평소라면 과하다고 거절했을 법도 한데 아까 저를 놀린 게 너무 약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대로 족족 내 입에만 넣었는데 그래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고기를 구워 제 밥 위에 놔주더라고요. 약오르라고 계속 먹기만 했지만 나중에는 배가 불러서 못 먹겠더라고요. 저 다 먹었어요. 다행히 밥은 잘 먹네요. 제가 구워드릴까요? 전 배불러요. 한 입도 안 드셨잖아요. 밥 먹고 왔어요. 전 안 먹었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그냥 같이 식사하자고 했지. 이 남자 도대체 뭔가 싶었죠.
그 후로도 그 남자는 저한테 밥을 먹이거나 먹일 만한 걸 사다 주는 거로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나를 놀리는데 재미가 들렸나 했는데 단지 놀린다기에는 저한테 시간과 돈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결혼 반지를 내밀며 그랬어요. 나, 너 먹여 살릴 정도는 되니까 그만 결혼하자. 뭐라고요? 너 지난번에 나랑 한잔하면서 말 놨잖아. 말 편하게 해. 이제 우리 결혼할 거니까. 지금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결혼식장에 있었달까요? 더 놀라운 건 이 결혼이 속전속결로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거죠. 잔뜩 얼어서 인사를 갔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러셨어요. 우리도 가난했었어. 네 시아버지가 집안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도 지금처럼 떵떵거리고는 못 다녔을 거다. 잘 됐네. 나는 가난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게 진짜 인생 공부거든. 처음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이었죠. 저처럼 가난한 집안 딸이 돈 많은 사업가, 그것도 제가 일하던 회사 거래처 사장님의 사모님이 된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부러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 사업이 망하면서 한순간에 남편은 사장님에서 경비원이 됐거든요. 그래도 저 먹여 살리겠다고 자존심 다 접고 경비로 일하는 남편을 보며 애틋했어요. 그러나 제가 가난하게 자란 걸 아는 남편은 자꾸만 속상한 소리를 했죠. 여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혹시 이혼하고 싶으면 말해. 나 당신 이해해. 가난에 물린 사람이잖아. 나 만나서까지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야. 누가 들으면 내가 당신 돈 보고 결혼한 줄 알겠다? 여보, 나는 돈이 많든 안 많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당신이 좋아. 우리는 잘 이겨낼 거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자. 그런 우리 부부를 짠하게 여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우리 장사할래? 장사요? 사실 네 시아버지 사업 미천 대준 사람이 나야. 내가 식당을 했었는데 그게 아주 잘 됐었거든. 네 시아버지가 사업으로 성공하고 난 뒤로는 쳐다도 보기 싫었던 게 식당 일인데 아무래도 계속해야 할 운명인 것 같다. 가뜩이나 가난하게 살았던 네가 내 아들 때문에 또 가난하게 사는 것도 맘 아프고 우리 여자들이 힘을 좀 내보는 게 어떻겠어? 저는 무조건 어머니 믿고 따라갈게요. 다른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서빙하느니 시어머니랑 장사해서 우리 돈을 버는 게 당연히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식당은 너무 잘 됐고 남편까지 합류해서 온 가족이 식당 일을 해도 손이 부족할 정도로 바빠졌어요. 몇 년 안 가 우리는 다시 부자가 됐지만 시어머니는 임종을 맞으셨어요. 임종 직전에 시어머니를 지키는데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때문에 너무 무리하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가 끝까지 책임진 것뿐이야. 당연히 내 일을 해야지. 저희가 더 편히 사시게 모셨어야 했는데. 이러나 저러나 한평생이야. 아가,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도련님이요? 우리 둘째 좀 부탁해도 되겠니?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막내 생각에 한숨만 내쉬는 시어머니께 힘주어 약속했죠. 어머니, 저 의리 있는 여자예요. 어머니께서 우리 부부를 위해 해주신 것만은 못해도 제 자식이다 생각하고 돌볼게요. 좋은 대학도 보낼게요. 고맙다. 네가 내 며느리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아직 고등학생인 시동생을 제 아들처럼 돌봤어요. 서울대가 목표인 시동생을 위해 도시락도 2개씩 싸줬고요. 시동생이 그 도시락을 보고 울먹이더라고요. 꼭 엄마가 해주던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따라한 건데 맛은 어머니 도시락보단 못할 거예요. 아니에요, 형수님 손맛 엄마랑 거의 똑같아요. 정말 그래요? 네. 그렇게 도시락 2개씩 싸서 학교에 보냈더니 정말 서울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시동생이 서울대 졸업하고 결혼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정말 우리 신랑이랑 결혼을 잘했다 싶었던 게 시댁 식구들이 다 내 식구들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정이 깊어질 즈음이 되면 자꾸만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시동생은 결혼하고 몇 년 안 돼 세상을 떠났어요. 쥐병이 있었는데 우리 다 몰랐어요. 동서는 자신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충격에 알아누웠고 시동생을 아들처럼 키운 저도 알아누웠죠. 그러나 계속 그러고 있을 수도 없더라고요. 동서까지 알아누우니 조카가 누구의 돌봄도 못 받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시동생이 세상 떠난 충격에 병원에 입원한 동서 대신 제가 조카를 봐야겠더라고요. 그러다 조카 생일이 가까워지면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동서랑 서방님이 아이 생일 파티를 늘 근사하게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못해도 조카에게 부모의 빈자리가 덜 느껴지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말해서 불쌍한 조카 생일날 파티를 해주기로 했죠. 우리 조카 생일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큰엄마, 큰아빠. 조카는 우리 시동생을 똑 닮은 딸아이였어요. 꼭 우리 시동생이 엄마 잃고도 똑부러지게 공부하던 것처럼 우리 조카도 할 거 다 잘하면서 씩씩하게 지내더라고요. 꼭 시동생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그리운 시동생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일 파티가 끝나갈 무렵 조카가 저한테 꼬깃꼬깃 접힌 종이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조카는 말없이 편지를 내밀었고 저는 그것을 펼친 순간 엉엉 울고 말았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아빠가 저한테 준 거예요. 언제? 돌아가시기 전에요. 나중에 큰엄마한테 주라고 했어요. 그 편지는 세상을 먼저 떠난 시동생이 저에게 남긴 것이었어요. 갑자기 시동생의 글씨체를 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빠 기억나? 네, 근데 조금씩 덜 나요. 그렇겠지. 이제는 옆에 안 계시니까. 처음으로 시동생 보던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큰엄마는 네 아빠가 초등학생일 때 처음 봤어. 우와, 우리 아빠도 초등학교 다녔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얼마나 귀여웠었는데. 너랑 똑같이 생겼었어. 응? 나는 여자인데요. 여자라도 아빠랑 닮을 수 있지. 별론데. 왜 그래? 아빠가 얼마나 귀여웠는데. 큰엄마. 응? 아빠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넌 못 봤어? 네, 아빠가 저는 보지 말고 꼭 큰엄마한테 줘야 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조카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더라고요. 큰엄마한테 너랑 엄마 잘 부탁한다고. 아, 그러니까 너는 어린이답게 생일 파티를 즐기는 거야. 알겠지? 네, 근데 엄마 보고 싶어요. 아, 엄마. 그렇지. 큰엄마가 엄마한테 한번 연락해 볼게. 조만간 같이 병원에도 가자. 네. 조카가 그제야 환하게 웃더라고요. 사실 조카를 통해 시동생이 남긴 편지를 본 저는 마음이 조금도 편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어쩌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조카를 재우고 나오니 잠깐 식당에 다시 갔었던 남편이 돌아오더라고요. 마무리 잘했어? 그럼. 별일은 없었고? 없었어. 당신 우리 조카까지 키우느라 힘들 텐데 힘들면 이제 식당 많이 안 나와도 돼. 그래도 내 손맛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래. 애 보내놓고 잠깐 와서 간만 봐주던가. 재수씨 태어날 때까지만이라도.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나 봐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힘들 거 알아. 내 동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 수발이란 수발은 당신이 다 들었잖아. 심지어는 어머니랑 같이 식당에서 집안을 다시 일으킨 것도 당신이고. 그래도 우리 조카한테는 재수 씨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재수 씨 나올 때까지만 봐주면.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순간 남편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당신 정말 지쳤구나. 그럼 여보, 내가 도울게. 아니지, 우리 식구 일이니까 내가 같이 할게. 당신이 손 좀 보탠다고 완벽히 해결될 일도 아니고. 설마 여보, 당신 이제라도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뭐? 솔직히 그렇잖아. 내가 돈 많은 사업가일 때 당신 꼬셔서 결혼했지만 얼마 못 가서 회사 문 닫고 그 뒤로는 당신이 더 고생했잖아. 다시 부자가 됐다고는 해도 당신이 이래서 된 거고 내가 당신 먹여 살린다고 약속 못 지켰잖아. 그래도 내 사업 망했을 때는 같이 살아주더니 조카까지 떠안으니까 너무 힘든 거지? 여보, 그러면 당장 이혼까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별거나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쉽게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재수 씨가 많이 아파? 그래서 당신 마음이 무거운 거야? 또 남의 자식을 책임지고 키워야 하나 싶어서? 내가 더 잘할게. 이제야 우리 형편 좀 자리 잡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떠나면 난 어떡해. 그럼 내가 다 키울게. 차라리 당신이 식당에만 신경 쓰는 건 어때? 나한테는 남의 자식 아니니까. 남편이 꼭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지하철 안에서처럼 제가 알 수 없는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당신 말 참 섭섭하게 하네. 지금 내가 키운 우리 서방님을 남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야? 호칭은 서방님이어도 나한테는 아들 같은 사람이야. 마찬가지로 그 서방님 자식인데 우리 조카가 왜 남의 자식이야? 내 자식이기도 하지. 어? 아니, 나야 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긴 한데 당신이 너무 지쳐 보여서. 내가 지친 게 문제가 아니야. 동서가 문제지.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조카가 저에게 주었던 꼬깃꼬깃한 편지를 남편에게도 보여줬어요. 이것 좀 봐. 이건 내 동생 필체인데. 내용을 본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애가 줬어. 아니, 이걸? 서방님이 나한테 꼭 전해주라고 했었대. 대체 언제? 가기 전이었겠지. 이걸 어떡하시? 그러니까 말이야. 애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한숨밖에 쉴 수 없었어요. 그때 불현듯 임종전 서방님과 나눴던 대화가 떠오르더라고요. 형수님, 왜 안 들어가세요? 나라도 있어야죠. 동서도 아파서 못 온다면서요. 형수님, 그래서 말인데 우리 딸 좀 가서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가 그 정도로 아파요? 아프면 애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못 돼서요. 자꾸 걱정되네요. 그 정도라고요? 동서는 몸살이라고 하던데. 좀 심해서요. 그럼 제가 서방님 댁에 가서 자야겠네요. 아니요, 그러시지 말고 형수님 힘드시니까 저희 딸이 형수님 댁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럼 동서는요? 그 사람은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 말을 하던 시동생의 표정이 아주 어두웠었거든요.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가게를 맡긴 뒤 동서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어요. 동서는 정신병동에 있었죠. 동서. 병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동서가 수척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형님? 좀 어때? 괜찮아? 형님이 여길 어떻게? 동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방님 그렇게 되고 우울증으로 입원한다고 했었잖아. 이 병원인 건 어떻게 하셨어요? 서방님이 알려주셨어. 네? 우리 남편이요? 형님 혹시 형님도 저처럼 어디가 아프신 건 아니죠? 왜? 내가 돌아가신 서방님한테 병원 이름 들었다고 하니까 영 이상해? 아무래도 이상하죠.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아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티려고 한 거야? 동서 태어나면 아이 데려가겠다고 했었지. 그럼요. 제가 데리고 가서 키워야죠. 정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제가 우울증이 심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물론 형님이랑 아주버니께서 힘드신 건 알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형님이 우리 딸만 돌봐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이겨내 볼게요. 지금 나한테 죄송한 게 문제야? 동서는 왜 자기 생각은 안 해? 형님, 동서는 지금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있잖아. 동서는 혼자 이겨낼 수 있는 거 맞아? 형님, 제가 입원 기간이 길어져서 많이 지치신 거죠.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된 친정이라도 있었으면 우리 딸을 친정에 부탁하는 건데.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시고 양쪽 다 재혼하셔서 사실상 저한테 친정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의지할 때가 형님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날 의지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럼요. 형님 말고 제가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던데. 저는 동서에게 서방님이 남긴 편지를 동서에게 건넸어요. 그것을 본 동서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형님, 동서 딸이 나한테 준 거야. 아빠가 누구도 모르게 나한테 전해달라고 했대. 형님,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 조현병 아니라고? 그러나 제가 직접 묻자 동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서방님이 저에게 남긴 편지는 이랬어요. 형수님, 참 오래 저의 두 번째 엄마로 의지하며 산 우리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더 오래오래 갚으며 살아야 했는데 먼저 가게 될 것 같아요. 형수님 가슴에 대못을 박을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또 남은 제 처자식도 마음에 너무 걸리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모든 걸 감당하며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결혼하면서 형수님과 형한테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제 아내에게는 지병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저랑 만날 때부터 조현병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있었지만 가족 내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도 결국 갈라서셨던 것 같고요. 문제는 딸이 조현병인 걸 알고 각자 재혼한 친정 부모님마저 연락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제 정말 의지할 때도 기댈 때도 없어요. 제가 떠나고 나면 더 하겠죠. 그래서 형수님께 이 편지를 남깁니다. 거기까지 읽었을 때도 어찌나 놀랐던지 조카 앞에서 놀란 티를 내지 않으려 더 태연한 척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내용에서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형수님, 제 딸을 좀 부탁드려요. 애엄마는 스스로 병원에 입원할 거예요. 저랑 결혼하면서 늘 말했어요.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그냥 병원으로 갈 거라고요. 절대 저더러 자기를 돌보지 말라고 했어요. 문제는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은 제가 없으면 엄마의 보살핌도 못 받고 자랄 가능성이 커요. 아마도 집사람은 자주 병원에 입원해야 할 테니까요. 그러니 형수님, 제발 우리 딸만 좀 돌봐주세요. 아내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제발 우리 딸만 좀 부탁드려요. 아내도 늘 딸 걱정뿐이에요. 하지만 아내는 자기가 조현병이라는 걸 절대 말 못할 거예요. 우리 부부도 우울증으로 하자고 입을 맞춘 상태라서요. 하지만 형수님께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남겨요. 아내는 자기 입으로는 절대 말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 부디 이 못난 시동생을 봐서 우리 딸 좀 잘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다 읽은 동서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떻게 된 건데? 서방님은 결혼 전부터 동서가 조현병 증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던데? 네, 처음 만난 건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였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조현병 증상이 온 날이 있었어요. 그런 저를 남편이 돌봐줬어요. 그렇게 비밀을 공유하게 됐죠. 저는 남편이 제 증상을 알고 피하거나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일러서라도 저를 잘리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 증상을 알고는 저랑 같은 시간대에만 일하려고 하더라고요. 행여나 저한테 증상이 있으면 자기가 숨겨주고 돌봐주려는 의도였죠.
처음에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싶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염치 없이 먼저 고백했어요. 남편은 바로 받아줬고요. 제가 그때 고백하지 않았다면 남편도 저랑 엮이는 일은 없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제가 큰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제 분수도 있고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고백해놓고 결국 후회했어요.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 저 착한 사람이 내 고백을 거절 못한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이 함께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거짓말처럼 증상이 호전되더라고요. 어쩌면 이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내 증상이 많이 잠잠해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요. 그 후로는 치료는 받았어? 당연히 받았죠. 근데 아이가 생기면서 한동안 못 받았어요. 임신 기간만이라도 아이 태교에 더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져요. 요즘은 어떤데? 남편 떠난 후로 어딜 돌아다니질 못하겠어요. 세상이 다 두렵고 버스 한번 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병원에 혼자 입원을 한 거야? 우리 딸한테서 떨어지려고요. 뭐? 신랑 닮아서 똑똑하고 건강한 우리 딸이 저 때문에 어두워질까봐 무서웠어요. 우리 신랑이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한 결혼이었죠. 하지만 점점 무기력해지고 조금만 이상한 상황이 생겨도 과대망상과 불안감으로 덜덜 떨었으니까요. 남편이 저로 인해 병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간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를 피해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저랑 결혼할 걸 후회하면서 그냥 자기가 저를 버리고 가버린 거 아닐까요? 동서가 갑자기 과대망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 진정해. 우리 좀 전에 서방님 편지 같이 봤잖아. 서방님은 세상 떠나기 전까지 가족 생각밖에 없었어. 저보다는 우리 딸 걱정이었죠. 저처럼 아픈 사람이 딸을 물들일까봐 무서웠을 거예요. 자기도 저 때문에 병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게 밝고 씩씩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안색도 어둡고 말수도 적어졌어요. 그거야, 서방님은 아팠으니까 병이 깊어지면서 말수도 적어지고 안색도 어두워졌겠지. 아,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동서가 나한테 해줘야 하는 말은 동서는 괜찮냐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 동서가 정말 혼자서도 괜찮은 상태인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혼자 병원으로 들어온 건지. 형님, 저는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나마 병원이 가장 안전해요. 저에게도 모두에게도. 그 모두에 나도 포함이야? 네, 당연하죠. 우리 신랑 살아있을 때도 진즉에 이렇게 병원에 갇혔어야 했어요. 나만 가뒀으면 우리 신랑도 그렇게 버거워는 안 했을 텐데. 서방님이 동서를 버거워했는지 어쨌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나한테 굳이 이 편지를 남긴 건 결국 동서 때문 아니겠어? 네? 나는 동서가 심각한 우울증이라서 계속 입원을 한다고 해도 동서 딸은 돌봤을 거야. 근데 서방님은 굳이 동서가 조현병인 걸 나한테 알리려고 했잖아. 만약을 대비해서 아니었을까요? 제가 증상이 많이 안 좋아지면 딸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동서가 그렇게까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겠지. 동서는 혼자 못해. 네? 동서 혼자 견딜 수 없을 거야. 혼자 있으면 생각만 많아질 거 아니야. 동서는 혼자 못한다고. 혼자 해야 돼요. 이제 남편도 없고 딸은 저랑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예요. 저는 어차피 계속 병 들어갈 거예요. 그냥 병원에 처박혀 있을게요. 아니, 동서도 가족이 필요해. 안 돼요.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순 없어요. 우리 신랑처럼 저 때문에 병 들어가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안 돼요. 우리 신랑도 같이 해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동서, 서방님은 몸이 아팠던 거지 정신이 아팠던 게 아니야. 만약 동서로 인해 병든 거라면 몸보다는 정신이 더 아프지 않았겠어? 그런가요? 동서는 지금 우리 걱정을 하잖아.
우리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동서는 아직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겨낸다면 계속 괜찮을 수도 있어. 아주 나아지거나 완치 같은 건 없다고 해도 말이야. 전 자신 없어요. 딸내미가 동서 보고 싶대. 네? 조만간 병원에 같이 가기로 약속했어. 동서 딸내미한테도 이런 모습 보일 거야? 나 때문이다. 너희 아빠는 나 때문에 먼저 갔다. 아니요. 동서가 울더라고요. 보는데 너무 짠했어요. 이렇게 힘든 생각과 감정을 혼자 견디고 있다니. 제가 너무 무심했다 싶었죠. 행여 우울증이었다고 해도 더 돌봤어야 했는데 갑자기 서방님을 보낸 뒤 저도 정신이 없었던 거죠. 조카도 키우랴 식당 일도 하랴. 그러나 동서를 본 순간 더는 동서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동서가 결정해. 딸을 병원으로 오게 할 건지 아니면 동서가 우리 집으로 올 건지. 형님, 제가 괜히 갔다가 이상한 모습이라도 보이면요. 동서는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저 안 괜찮아요. 저 조현병이라니까요. 우리가 함께 할 거니까 괜찮아. 안 돼요. 저는 병원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딸내미 데리고 병원으로 올까? 그것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영영 딸 안 보고 살 거야? 동서가 또다시 울더라고요. 저는 동서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동서, 우리 다 괜찮을 거야. 내가 보니까 동서 안 심각해. 지금은 서방님 보내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기 상태가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정말로 우울증도 있는 것 같아. 배우자를 먼저 보냈는데 어떻게 멀쩡할 수 있겠어? 형님. 동서가 제 허리를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하여튼 못 살아. 진즉에 말을 했어야지.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 도와줄 거 아니야. 형님 약속해 주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증상이 보이면 그냥 병원에 입원시킨다고요. 절대로 우리 딸한테 이상한 모습 안 보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당연하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치료 제대로 안 받으면 병원에 입원시킬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동서가 오히려 코를 훌쩍이면서 머쓱해하더라고요. 일주일 뒤 저는 동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을 기다리면서 많이 긴장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소개팅 나온 줄 알겠어. 뭘 그렇게 긴장해? 자꾸 긴장돼요. 그냥 환하게 웃어줘. 환하게요? 애가 말은 안 해도 엄마가 입원해 있다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 그러니까 그냥 환하게 웃어줘. 엄마 많이 좋아졌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아니지. 딸한테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아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지. 아, 맞아요. 자신 없는 거 알아. 근데 같이 잘해보자. 우리 조카를 위해서라도. 조카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조카는 바로 제 엄마를 알아보고는 달려가 안겼어요. 엄마! 우리 딸 잘 갔다 왔어? 엄마도 이제 온 거야? 엄마 왔어. 근데 동서가 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다시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쉿 하라고 신호를 보냈죠. 그러자 동서가 민망해하면서 자기 딸에게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할게. 우리 딸이랑 재밌게 살아야 하니까. 응? 엄마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고? 응. 마음의 병은 마음을 건강하게 하면 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걸 계속 마음에 담아야 해.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우리 딸이지. 어? 진짜? 그럼 너는 엄마 말고 더 좋아하는 게 있구나? 아, 나는 승찬이도 좋은데. 승찬이가 누군데? 우리 반 친구. 너 벌써 연애도 해? 연애가 뭐야? 아, 맞다. 미안. 아무튼 넌 좋겠다. 엄마 말고도 좋아하는 게 많아서. 나는 좋은 거 많아.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큰엄마도 좋고 큰아빠도. 갑자기 승찬이는 왜 빼?
엄마가 질투하는 것 같아서. 애가 엄마 품에 안겨서 어째나 제잘제잘 잘 자던지. 아무리 제가 잘 보려고 노력해도 별 수 없이 자기 엄마가 가장 좋은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결심했어요. 여보, 우리 집을 합칠까 봐. 집? 우리 집이랑 동서 집 합쳐서 좀 더 큰 집으로 갈까 봐. 우리 가게 근처로. 재수 씨가 그렇게 하려나? 아예 2층 집을 얻는 게 좋겠어. 행여나 동서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 일 생기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애도 보고 그러게. 당신은 안 불편하겠어? 나야 뭐 당신 뜻을 따라야지. 우리가 1층 쓰고 동서네가 2층 쓰고 하면 같이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도 같고. 솔직히 지금도 집만 따로 사는 거지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잖아. 그렇긴 하지. 재수 씨가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 수 있지. 증상이 안 좋을 때는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마당 넓은 집으로 해서 동서가 마당 산책도 하고 자연적인 환경에서 살게 해주는 건 어떨까 싶어. 확실히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건강해진 것 같긴 해. 당신이 봐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집을 합치자. 동서한테는 내가 말할게. 동서는 저의 결정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형님, 정말 저랑 우리 딸을 데리고 사시겠다고요? 데리고 살긴 무슨. 두 모녀는 2층에서 따로 사셔야죠. 이 집 팔아서 보탰으니까 2층은 내가 허락 없이는 절대 안 올라갈게. 집도 구한 거예요? 몇 군데 받았어. 좀 더 추려지면 동서한테도 보여줄게. 어때? 물론 동서가 이 집을 안 팔고 싶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사는 방법도 있긴 한데 동서가 2층을 완전 자기 집으로 생각하려면 같이 보태는 게 나은가 싶어서. 솔직히 내 마음은 동서가 굳이 안 보태도 된다는 쪽이긴 해. 아니에요. 제가 보태야죠. 같이 사는 건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 뿐이겠어요? 사실 남편이 없으니까 밤 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우리 딸을 지킬 수 있을까?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하고요. 그래. 그럼 같이 이사 가는 걸로 하자. 그래야 행여나 동서가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자연스럽게 애도 봐주지.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신랑이 왜 형님한테 그 편지를 썼는지 알 것 같아요. 왜? 형님은 자기 일이 아닌데도 자기 일처럼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심지어 제 병원까지 오셔서 저를 끌어내 오신 것도 형님이고요. 우리 남편이 형님을 정말 믿고 의지했던 거죠. 하긴 저한테 아주버니 얘기보다 형수님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자기한테는 제2의 엄마 같은 분이라고. 저한테도 좀 의지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이라면 기꺼이 받아주실 거라면서요. 하여튼 우리 서방님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탈이지.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 힘들 때는 무조건 가족한테 기대. 병원에 갈지 말지도 같이 결정하고. 네, 형님. 저 이제 형님만 믿고 갈래요. 우리는 최대한 빨리 집을 정리했고 우리 부부는 주택매매 금액의 아주 조금만 동서에게 받기로 했어요. 어쨌든 동서도 편하게 쓸 돈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생활비 전부는 우리 부부가 부담했는데 동서가 그 점을 자꾸 미안해했어요. 형님, 그러지 말고 제가 가게 문 열기 전에 재료 손질 같은 거라도 하면 안 될까요? 동서가 지금 상태가 많이 나아지니까 용기가 생기는 건 알겠는데 우리 최대한 조심하자. 나는 반대야. 동서는 좀 더 쉬어야 하고 쉬는 게 우릴 도와주는 거야. 형님이 우리 모녀 용돈까지 챙겨주시니까 몸둘 바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이제 동서도 조카도 다 내 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동서도 들어서 알 거 아니야. 내가 남의 자식 내 자식으로 만드는데 도사라는 거. 근데 있잖아. 내가 키우잖아? 꽤 똘똘하게 잘 자란다. 그러니까 나 믿고 내가 키우는 대로 따라와. 막말로 우리 부부는 일하느라 바빠서 돈이나 되는 거지. 동서가 살림 다 하잖아. 사람 좀 쓰라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며. 제가 불안해서요. 분명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일하고 가면 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과대망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증상만 키울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제가 다 하고 뻗어서 자는 게 더 좋아요. 몸이 피곤하면 그래도 잠이 좀 오거든요. 알았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동서도 가사노동으로 우리 살림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 용돈 더 올려달라고 하면 좀 더 올려줄 생각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절대 숨기지 말고 말해. 알잖아, 나 시어머니랑 같이 시작한 식당으로 부자 된 거. 저 이미 충분해요. 제가 쓸 데가 어딨다고요. 막말로 우리 딸 생일도 그렇고 필요한 모든 건 형님이 해주시잖아요. 해줄 수 있으니 좋지. 그러니 동서도 다른 건 부담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야. 우리 남편이 그 편지를 안 남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냥 우리 딸만 봐주시면 나 혼자 어떻게든 이겨내보겠다 생각했는데 오만이었나 봐요. 잘 깨달았으니 된 거지. 이제부터는 어떻게든 더 건강하게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살 생각만 해. 얼마나 좋아. 애도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있어서 좋고 엄마가 해준 밥 먹어서 좋고. 안 그래도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엄마가 있어서 좋다고. 큰엄마도 있고 큰아빠도 있으니까 진짜 좋대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그 예쁜 딸 잘 키우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갈 거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해결책을 찾을 거니까. 알겠지? 네, 형님. 정말 감사해요. 동서는 마당이 넓은 집에서 하루하루 생각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어요. 동서가 살림 솜씨가 좋아서 우리 부부도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네 식구 똘똘 뭉쳐서 잘 살아가려고요. 가족끼리 똘똘 뭉쳐 있으면 어떤 풍파가 와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